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아시다시피 이곳은 미국 내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첨단 기술 회사들이 다 몰려 있어서 그 일대에 가면 최고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들, 창업가, 투자가들이, 소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쯤이죠. 이 실리콘밸리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45살이던 남편 조나단 게리 씨. 미국에 있는 유명 메신저 스냅챗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31살의 엘렌 정 씨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인데요. 요가 강사인 동시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상담치료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그해 8월에 태어난 아직 1살도 안 된 귀여운 딸 미주 양이 있었고요. 조나단과 정씨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아주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던 중 딸이 태어났고 또 마침 남편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가족은 어느 날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딸 미주 양을 좀 더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지역을 옮겨도 남편은 재택으로 일을 하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고요. 그렇게 가족은 대도시 실리콘밸리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이주한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LA에서 북쪽으로 5시간 떨어진 마리포사 카운티입니다. 여기는요, 천혜의 자연으로 이름난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시에라 국유림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정말 1년 내내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겠죠. 아주 자연 친화적인 도시인데요. 부부가 우연히 여기에 등산 여행을 왔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이사까지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마리포사 카운티 중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아예 여기서 평생 보낼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집도 몇 채 구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죠. 그렇게 가족은 빠르게 지역에 적응해 나가는데요. 그러다 주말이 되면 이 1살 된 딸 미주양과 또 8살 된 반려견 오스키를 데리고 하이킹을 즐겼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연 곁으로 온 가족은 정말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밤. 마리포사 카운티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신고인은 다름 아닌 정 씨의 집에서 아기를 돌보던 베이비시터였어요. 그녀는 이날 평소처럼 부부의 집에 출근을 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또 평소라면 반려견이 먼저 달려나왔을 텐데 오스키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일단 가족들이 잠시 외출을 했겠구나, 귀가하겠지 그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응답은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던 베이비시터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즉각 가족의 집 주변부터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새벽 2시에 이 집 인근에 있는 한 하이킹 코스 입구에 회색 차량 한 대가 주차된 걸 발견했죠. 그게 바로 정씨 부부의 차량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지원을 더 요청해요. 그리고 2시간 뒤 수색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 등산로를 따라 하이킹 코스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기 찾았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이 주차된 차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일가족이 발견됩니다. 수색 약 9시간 만의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부부와 딸 그리고 반려견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신 주변에 비어있는 2.5리터짜리 물병, 배낭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세비지 런디라고 불리는 아주 외진 트레일 코스였는데요. 아니 어쩌다가 등산로에서 일가족이 죽은 채 발견된 걸까요? 일단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남편 조나단은 오솔길에 앉아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아빠 옆에 누운 채 사망해 있었어요. 아내 정 씨는 이들보다 조금 더 위쪽 언덕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찰은 이 상태로 봤을 때 하이킹을 끝내고 가족이 차로 돌아오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이하죠? 이례적인 죽음이에요. 아니, 등산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이들에게서 총기나 둔기 이런 사고로 추정될 만한 외상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산이니까 야생 짐승의 어떤 습격을 받은 걸까요? 아니요, 뱀에 물린 상처도 없고 벌에 쏘인 흔적조차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가족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심지어 반려견까지 약간 잠든 모습으로 발견된 건 납득이 쉽지 않죠. 그래서 경찰이 이때 가장 먼저 의심한 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나 집에서 유서, 독극물 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에 따르면 부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경제적인 문제? 아니 지금 임대사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원한을 살 만한 이유도 없고요. 죽음의 원인을 다각도로 찾아보려 했지만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남편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하필 이게 사건 현장이 그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유의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죠. 과연 무엇이 이들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경찰이 일가족 사인 파악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건데요. 마리포사 카운티 보안관실이 즉각 이 사고 현장, 등산로 다 폐쇄했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가지 가설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스 중독입니다. 가족이 하이킹을 즐기던 하이츠 코브란 곳은 원래 광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과거 최소 3,000개 정도의 광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폐쇄된 상태죠. 실제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폐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과거에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또 한 번 가스가 누출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어요. 일단 이 현장이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사방이 탁 트인 야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 누출이었다면 이 가족 외에 숨을 쉬는 다른 동물들의 사체도 발견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자, 그러자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이 하이츠코브 등산로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건 한 달 전에 미국 산림청이 발표를 하길 이 강에서 유독성 녹조가 나왔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놀이는 물론이고 애완동물에게 강물 먹게 하지 마세요. 이게 경고가 떴고요. 만약 가족들이 이걸 모르고 물을 떠 마셨다가 어떤 녹조류 박테리아에 중독된 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그동안 박테리아와 관련된 사망 보고는 거의 희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연 흐르고 있는 강물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한 농도의 박테리아가 있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근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야겠죠. 그래서 조사팀이 강물을 채집해서 독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숨진 가족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졌고요. 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지게 돼요. 일가족이 등산을 하다 한꺼번에 사망한, 사실 이 키워드만 들어도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사인은 아직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이 약간 미스테리로 비춰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사건 2달이 지난 2021년 11월 21일 마침내 마리포사 카운티 경찰국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일가족의 사인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고체온증. 쉽게 말해 열사병이라고 본다는 건데요. 자, 일단 부검 결과 이들에게서 독성물질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이 하이킹을 즐기던 중에 너무 이 뜨거운 기온 때문에 고열에 시달렸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바로 되진 않죠. 아니, 여기가 무슨 사막 지역도 아니고 등산로잖아요. 게다가 근처에 강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고열로 죽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고열로? 사실 이런 일은 마리포사 카운티에서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그 결과를 뭘로 토대로 했냐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었어요. 포렌식을 해보니까 사진첩에 트레일을 다니면서 코스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족의 경로를 추측하게 되는데요. 8월 15일 일요일 아침 7시 45분 가족이 모는 회색 승용차가 이 하이츠코브 등산로에 진입을 합니다. 이 당시 기온은 섭씨 23도, 서늘한 편이었을 거예요. 이후 트레일을 따라서 하이킹을 시작했죠. 근데 이때 남편 조나단은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명 베이비 백팩이라고 부르는 아기 등산용 캐리어를 업고 여기에 딸을 이제 싣게 돼요. 반면 아내 정씨는 아기 먹을 거, 물통, 우유통 다 든 배낭을 메고 반려견 오스키의 목줄을 잡고 떠나게 되고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들이 계획한 코스는 그 입구에서 시작해서 강가를 따라서 하이킹 즐기고 다시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아침 9시 35분쯤 가족들은 그 머세드 강가에 도착을 해서 셀카를 찍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부부의 사진, 또 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진, 강가 풍경을 담은 사진까지 총 10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기온이 섭씨 33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산을 시작한 지 2시간 반 남짓 됐는데 온도가 아까보다 10도나 올라갔죠. 꽤 후덥지근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강가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크게 더위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강바람이 부니까요. 그리고 또 지속해서 사실 강을 따라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겠죠. 그러다 본격적인 위기는 세비지 런디라는 트레일에 접어들 때부터였습니다. 이 세비지 런디라는 건 한국말로 야만적인 오솔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 길이가 4.5km 정도예요. 근데 이름처럼 아주 가파르고 굽이굽이 굴곡진 코스를 가지고 있죠. 수사팀은 이 세비지 런디가 이들의 생사를 갈랐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코스에 딱 들어섰을 때 당시 기온은 놀랍게도 무려 43도에 육박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갑자기 올라갔죠?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지난 2018년에 화재가 나면서 나무가 모두 불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부족하잖아요. 땅은 계속 햇빛을 받고 온도가 평소보다 더 높게 치솟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한여름에는 여길 찾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막 이사 온 이 조나단과 정씨 부부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들이 세비지 런디에 접근한 시각이 또 하필 해가 가장 정오에 뜨는 그 시간쯤이었어요. 게다가 이 구간의 산책로는요, 남동쪽으로 경사가 져 있거든요. 이러면 가족들은 햇빛에 정면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무려 4.5km에 달하는 거리를 그늘 한 점 없는 땡볕 아래 걸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부부 또한 한참 걷다가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에 당황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물은 빠르게 동이 났고 이미 기진맥진해진 부부는 가까웠던 강가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었을 거다라는 게 경찰의 보도입니다. 또한 뒤늦게 이들이 구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요. 남편이 휴대폰으로 최소 6번 동안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전파가 터지지 않잖아요. 실제로 연락이 닿진 않았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오전 11시 56분에 남편이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와줘!
하이츠코브로 돌아가는 세비지 런디에 아기와 함께 있어. 물은 없고 너무 뜨거워. 이 문자는 전송 실패. 오후 12시 36분 마지막 통화 시도를 끝으로 이 가족의 생존 반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사망한 곳이 이 차를 주차했던 곳과 불과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만 더 걸어갔다면 도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맹렬한 땡볕 아래 그늘도 없고 또 한 살배기 아기까지 등에 업고 반려견 데리고 등산로를 걷던 부부는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계속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가족이 이 세비지 런디에 진입하고 약 3.2km 정도 된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1시간 이상 떼약볕에 있었을 그때 희망을 잃고 모든 게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날 가족이 건 전체 경로를 분석한 결과 한 12km 정도를 이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비지 런디에 오기 전에 이미 한 9km 정도, 2-3시간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체력도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고체온증, 이게 우리나라에선 일사병 혹은 열사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일사병이라는 건 신체 온도가 37도에서 40도 사이로 훅 올라갔을 경우를 말해요. 이게 이제 되면 많은 땀을 흘리죠. 그리고 이때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 빨라지고 또 여기에 두통과 어지러움까지 보입니다. 보통은요, 그늘에서 좀 쉬고 수분을 보충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신체는 아예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요. 이 단계가 열사병이라고 볼 수 있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두통, 어지러움증을 넘어서 약간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요. 이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걸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심각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에 갔다가 1시간 넘게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낭이 굉장히 덥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너무 이제 더위를 계속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열이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리도 무거워지고 약간 막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위기다 라고 느끼기도 전에 몸에 막 힘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작점으로 얼른 돌아와서 제 카페에서 차가운 커피 마시면서 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열기가 몸에 갇혀있고 내가 막 온몸에 손과 발에 힘이 풀린다 라는 무기력함은 정말 인생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빨리 내려오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열사병, 일사병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은 결국 자연 앞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의문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반려견 또한 열사병으로 죽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 1년 정도 후에 2022년 6월이었는데 또 다른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한 60대 남성이 내가 이 사망 미스테리를 직접 밝히겠다면서 자체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제 비극이 일어난 이후에 하이츠코프며 세비지 런디 다 폐쇄시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불법으로 진입을 해서 혼자 하이킹을 떠난 겁니다. 정말 그렇게 일가족을 죽일 만큼 힘든 코스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등산로 입구에 웬 차량이 하루 넘게 주차되어 있네? 이걸 발견한 관리인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보안국이 즉각 산에 가서 수색에 돌입했죠. 그 결과 문제의 남성은 하이츠코브 트레일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길을 잃은 상황이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있고 심각한 탈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6월 말이라 굉장히 더운 날씨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꺼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던 물 다 바닥났고요. 이 사람도 하마터면 앞선 그 가족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죠. 참 어리석고 무모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국유림 보안관 사무실은 하이킹이나 야외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혹시나 저처럼 등산을 좋아하고 또 이제 밖으로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꼭 익혀야 할 사항들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당신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알리고 떠나라. 두 번째는 오늘 코스를 미리 확인해라. 세 번째는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과 음식을 챙겨라. 다음으론 휴대폰이 터지는 곳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연은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숲은 숲입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 자연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정씨 가족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산에 총 5군데의 산악 대피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산악 대피소라는 건 산행을 막 하던 중에 기상 악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임시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작은 매점도 있고 또 화장실, 취사시설도 갖춰져 있어서요. 설악산을 오가는 등산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곳에서 발생한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1993년 12월 18일. 설악산 백담사 인근에 위치한 수렴동 대피소에는 몇몇의 등산객들이 모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 멀리서 한 남성이 힘겹게 다가와요. 한눈에 딱 보기에도 비틀거리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요. 한쯤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칼바람이 매서운 강원도 설악산이죠. 심지어 계절은 한겨울이었고요. 근데 다가오는 이 남성의 옷차림은 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등산복을 갖춰 입은 것 같지만 허벅지 안쪽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타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피소에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막 빠르게 갔죠. 그때 이 남성이 힘겹게 입을 뗍니다. 저기요. 제 친구들 좀 살려주세요. 남성은 이 한마디를 중얼거린 후에 바로 정신을 잃어버려요. 대피소에 있던 분들이 서둘러 남성을 안쪽으로 옮겼고 구조가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얼거렸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이 젊은이의 정체는 20대 청년이던 엄군입니다. 그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평소 마음 맞던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 등반을 계획했어요. 이때 함께한 친구들은 각각 이군, 박군, 그리고 김군입니다. 이렇게 4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함께 등산에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피소에 도착한 사람은 엄군 1명이죠. 나머지 3명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인 1993년 12월 17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아침 일행은 등산 가방 메고 약속했던 장소에 모였습니다. 사실 애당초 그들이 가려고 한 건 설악산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대산을 등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오대산 입구에 가보니까 등산로가 통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입 금지, 지금은 입산 통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산들은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를 입산 통제 시기로 정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특히나 이제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작은 불씨만으로도 이게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입산을 통제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겨울에 기온이 너무 춥거나 혹은 폭설이 닥치게 되면 위험성 때문에 또 입산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엄군 일행이 오대산을 방문했던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서 일행이 향한 곳이 다름 아닌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군 일행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에 설악산 등반, 그것도 명확한 계획이 없는 등산은 죽음으로 이어질 만큼 아주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지리에 밝은 전문 등산가라도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결코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일행은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고른 등산 코스는 공룡능선. 이 코스는 마등령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이어지는 약 5km가량의 구간이에요. 5km? 별거 아닌데?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곳은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좀 험준하고 가파른 지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절벽길이 이어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딛으면 좀 추락할 위험도 있고요. 이 공룡능선이라는 이름이 공룡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양을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등산 코스를 좀 검색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굴곡진 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건이 벌어진 당시는 1993년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도 있다면 막 일행들도 잠깐 검색을 해서 여기가 초보 등산객한테는 좀 과한 노선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겠지만 당시에 그들은 정말 지도 한 장만 손에 쥔 채 산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12월 17일 아침 8시 20대 초반 장정 4명이 백담 대피소를 출발했습니다. 계획으로는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 길을 따라 마등령 찍고 희운각 대피소로 향하는 거예요. 워낙 막 이제 등산을 시작했고 의욕 넘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를 꽤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마등령까지 도착해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6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 위는 지상보다 훨씬 춥습니다. 겨울에는 6도 이상 차이 난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더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이었지만 이런 영하의 날씨에 눈 덮인 산길을 걸어오는 건 사실 평소보다 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종주를 포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또 겨울 산행 치고는 날씨도 좋았고 지금까지 길은 평탄했으니까요. 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 희운각 대피소까지 5km 남짓인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공룡능선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산에 가시면 해가 유난히 빨리 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해가 떨어지면 암흑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마등령에서 대피소까지의 코스는 능숙한 등산객이라도 5시간은 좋게 걸릴 만큼 가파른 곳인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일행은 오후 2시 약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출발합니다. 약 3시간이 흘렀어요. 목적지까지 겨우 3분의 1 정도 온 상황이었는데요. 1275분까지 여차저차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 엄군과 친구들은 사실 등산을 해본 경험이 그리 많진 않아요. 게다가 장비조차 제대로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5시가 넘어가면서 해가 저무니까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져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죠. 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깜깜해졌고, 그러니까 등산로를 제대로 못 찾는 거죠. 아무리 청년 4명이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지만 일행은 분명 공포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게다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원래 가려던 루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야, 여기 아닌 것 같아. 어떡해. 해가 떨어졌잖아요. 어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낮부터 입고 있던 이 옷이 갑자기 너무 얇게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돌연 일행 중 한 명인 김군이
나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졸음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래 걸어왔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자꾸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혀가 꼬이는 발음으로 나 그냥 두고 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증상은 저체온증을 겪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첫째로 근육이 수축하면서 제대로 활동하거나 또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로 이 몸이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자체적으로 기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졸음이 온 거고요. 친구들은 김군의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고 어쨌든 다시 그를 양쪽에서 부축한 뒤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걷고 있던 이군마저 발목을 삐게 돼요. 부상을 입고 주저앉아 버렸죠? 근데 이군이 마치 막 모든 걸 포기한 듯 신발 던지면서 나 두고 그냥 니들만 가!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생존에 대한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어쩌면 저체온 상태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엄군과 박군은 이 친구들을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결국 그나마 체력이 남아있던 두 사람이 지금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김군과 발목 부상을 입은 이군 두 사람을 부축하면서 겨우 끌고 갑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대피소였죠. 훗날에 엄군이 당시 상황을 회상하길 정말 이 눈앞에 불이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운 거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엄군과 박군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야,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하지만 그때가 이미 밤 9시였습니다. 또 두 사람을 이제 부축하고 오느라 많은 체력을 썼죠. 그래서 엄군과 박군은 버틸 힘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팀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선 박군이 발을 다친 이군과 함께 불을 피우면서 좀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엄군이 지금 정신을 잃은 김군을 끌고 먼저 저 대피소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자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팀이 갈라졌고 엄군과 김군이 길을 나섭니다. 한편 거기에 남아있던 박군은 가방에서 챙겨온 텐트를 꺼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캄캄해요. 불빛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또 눈밭이었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는 텐트 대신에 보온 효과가 있는 텐트 플라이, 그러니까 텐트 덮개만 꺼내서 이군 친구와 함께 몸을 녹이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 추워지니까 체온을 좀 유지하기 위해 친구를 꼭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이렇게 꼭 끌어안고 빨리 엄군이 대피소에 도착해서 구조 요청을 해주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대피소로 향했던 김군과 엄군은 기묘한 일을 경험합니다. 분명 코앞에 저 희운각 대피소 불빛이 보이긴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만 가면 그 절벽처럼 길이 뚝 끊어져 있기 일쑤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뿐만 아니라 엄군이 김군을 부축해서 가고 있었는데 김군이 나 앉아서 쉴래 하면서 자꾸 힘들어합니다. 자,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목숨이 위험하겠죠. 결국 엄군은 김군을 두고 내가 얼른 빨리 다녀올게 혼자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나머지 친구들을 더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암흑 같은 산속에서 혼자가 된 엄군은 오직 저기 보이는 그 불빛만을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을 구해야겠다는 간절함만 있던 상황이죠. 그 사이에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눈밭을 구르고 발을 다치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이래도 대피소 불빛이 가까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 계속 엄군이 이런 상황을 겪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엄군과 김군이 처음 불빛을 발견한 위치 앞에 완만한 등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충분히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을 절벽이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능선을 피해서 다른 길을 따라서 한참을 헤맸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길을 찾던 엄군은 잠깐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선 배낭에 그 비상식량으로 챙겨둔 쌀과 라면을 꺼냈고요.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 위해서였죠. 당시 이제 눈밭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태울 만한 나뭇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태우던 과정에서 엄군의 허벅지 쪽 바지 일부가 타들어갔던 거고요. 혼자였던 엄군은 그렇게 겨우 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죠. 그는 다시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 뒤처진 친구들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렸다는 그 큰 책임감과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그렇게 12월 18일 아침 8시 엄군이 겨우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처음에 목적지로 삼았던 희운각 대피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수 킬로미터 더 떨어진 수렴동 대피소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더 참담한 게 뭐냐면 당초 희운각의 불빛을 발견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고작 2km 정도였거든요. 근데 눈앞에 이걸 두고 돌아서 결국 수렴동 대피소에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피소를 이제 발견하자마자 친구 구해주세요 하고 쓰러졌잖아요. 그가 정신을 차린 건 그 후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 친구들이 산에 있어요 하고 상황을 전달했죠. 이렇게 뒤늦게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엄군과 같이 있던 나 좀 쉬어가겠다 해서 두고 왔던 그 김군은 희운각 대피소를 20분 남겨둔 채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팀이 갈려서 남아있던 발이 다쳤던 이군 그리고 텐트 플라이 속에서 함께 있던 박군 이 두 사람은 꺾여하는 모습으로 동사한 채 발견되었죠. 사망 시각으로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이때 먼저 목숨을 잃은 건 이군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군은 이 혼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 친구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그를 끌어안고 있다가 연이어 숨졌던 겁니다. 너무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사실 공룡능성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피해자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애초에 희운각 대피소 이곳이 세워진 이유도 과거 여기서 여러 사고로 숨진 산악인들을 기리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1969년 한국 산악회 소속 대원들이 등반을 하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눈사태를 만났고 전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산악인들을 후원해주던 최태묵 선생님이 이 대피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의 호인 희운을 따서 희운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설악산 공룡능선의 코스 난이도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악산은 그렇게 쉽게 들이댈 수 있는 등산 코스는 아니죠.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젊은 청년들, 이들 중 3명의 목숨을 빼앗고 한 사람에겐 떨쳐낼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사고입니다. 산행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죠 라는 교훈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은 언제나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군, 김군, 박군이 부디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